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한국인들에게도 자기계발서, 성공의 법칙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많이 회자되고 또 소개되는 그런 책이기도 해요. 오늘 아마 이 군주론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하시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름을 붙여본다면 군주론 바로 알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게요. 요즘 한국에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사상가 마키아벨리의 저서 군주론을 처세술에 바이블 비슷하게 홍보하여 재미를 보는 출판사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이런 추세는 오래 지속되어 오고 있었죠. 또 군주론의 여러 문장들을 뽑은 뒤 이런저런 다른 내용을 적당히 뒤섞은 칵테일 버전을 만들어 놓고는 군주론을 읽으면 인생 역전, 대박 하는 식의 자극적 제목을 달아놓은 자기 개발서들도 꽤 잘 팔리는 모양이다. 군주론을 처음 읽은 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 군주는커녕 구멍가게 사장님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내 경우야. 능력이 워낙 부족한 탓이겠지만 혹시라도 군주론을 읽으면 대박, 성공, 이런 부류의 책을 사려는 혹은 이미 사서 읽으신 독자, 청취자 여러분에게 충고의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다. 네, 읽어드리고 있는 텍스트는 세계사 브런치라는 제목으로 정시문 작가가 지은 책 속에 군주론을 소개하고 있는 챕터예요. 그분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이 대략 어떤 방향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도 군주론과 또 군주론을 빙자한 마키아벨리를 인용한 그런 자기계발 서적이 오래 전부터 제 서가에 꽂혀 있었더랬죠. 내용이 자극적이어서 이렇게 재미있어요. 드라마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1469년에서 1527년의 시대를 살다 간 제가 봤을 땐 한 시대의 풍운아예요. 그 마키아벨리의 저서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면서 염두에 두었던 독자는 말 그대로 군주였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군주론은 1516년 당시에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그 르네상스의 시발지가 되고 르네상스를 꽃피웠던 그 문예의 부흥을 꽃피웠던 피렌체의 당시 지배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헌정된 책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이 군주론을 써서 바침으로써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그 정계로 복귀하고 싶었던 어쩐 마키아벨리의 헌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력서? 요즘 같으면 이력서 내지는 포트폴리오? 제가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 이 저의 능력을 보아주십시오 라고 바쳐진 당시에
지배자에게 바쳐졌던 그런 책이 바로 군주론입니다. 그러나 뒤에서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그의 이 군주론은 당시 지배자였던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그를 다시 등용하진 않았죠. 그러나 이 마키아벨리를 불멸하게 만들어준 이 책이 군주론입니다. 자, 군주론을 약간 단순화하여 말하자면 군주라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를 밝힌 제품 스펙 및 사용 설명서. 제품 스펙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직무 기술서? 군주라는 직무에 대한 기술서? 아니면 군주 직무에 대한 가이드라고 할까요? 평민에서 군주되기 3개월 완성 혹은 당신도 군주가 될 수 있다 라는 류의 책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 군주가 될 수 있습니다. 내지는 군주가 되기 위한 최고 지배자의 위치에 오르기 위한 how to 이런 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계발서나 처세서로서 일반인들의 처세서로서 쓰여진 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이 북산업, 책산업계에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이 또 그 마케팅이 되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간혹 군주론과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손자병법을 동렬해 놓고 그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는 식자들도 적지 않죠.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물론 제 서가에도 나란히 꽂혀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과 함께요. 이 두 책은 내용의 구성이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내 생각에, 정심원 씨의 생각에 군주론과 비교될 만한 책을 굳이 동양권에서 찾자면 중국 당나라 황제 태종과 그 신하들이 통치의 원리를 논한 내용이 담긴 정관정요 정도를 들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정관정요의 편찬자인 오긍이 묘사하고 있는 태종의 언행은 그야말로 너무도 완벽한 군주의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정말 100% 사실의 팩트에 입각한 것인지 신뢰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그 내용 역시 현실과는 약간 괴리된 그런 이상주의에 가깝죠.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던가 그 컨셉적으로 치자고 하면 정관정요와 닮아 있지만 또 사실은 내용은 또 전혀 다른 방향이라는 거예요. 정관정요에 비해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제시하는 원칙과 사상은 철두철미하게 당대의 현실과 냉혹한 그 먹고 먹히는 그런 냉혹한 정치 현실과 인간의 본성에 바탕을 둔 리얼리스트의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군주론을 집필할 당시에 마키아벨리가 처해 있던 상황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서 반유배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에 쓰여진 책이어서 보다 더 그 정치 세계의 냉혹함, 그 상황에서 자기의 세력을 지속할 수 있는 군주가 되기 위한, 군주로서 유지되기 위한 지침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조금 왕이나 군주의 그 자리에 걸맞지 않게 덕성이나 이런 것이 보이기보다는 그냥 우리 일반 세속인들처럼 굉장히 비열하거나 냉혹한 그런 면들도 많이 보이고 그렇죠. 비유를 들자면 정관정요가 사진작가와 코디네이터를 동원하여 최대한 예쁘게 찍은 신랑 신부의 결혼기념 사진집과 비슷한 반면에 군주로는 아예 인체 해부도 내지는 엑스레이 사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정시몬 씨는 비유하고 있는데 일부 공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군주론을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요? 어떻게 읽긴 그냥 인문학 고전으로 읽고 즐기면 되지 않을까요? 나로 말하면 군주론을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은 자기계발서나 처세서는커녕 역사책이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시몬 씨가 자기 책의 여러 시리즈 중에서 세계사 시리즈 중에 이 군주론을 구성해 넣으신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어떻게 행동해야 성공하는지를 원칙, 그 군주로서의 성공 원칙을 제시할 뿐 아니라 그 원칙들이 현실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전까지 있었던 그 풍부한 역사적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주론의 재미는 바로 이 마키아벨리가 직접 정리하여 소개하는 역사 속의 케이스 스터디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군주론은 간단히 말해 역사적 사례들로 풀어보는 정치공학 혹은 공작 정치의 매뉴얼 혹은 정치 심리학 책이라고 보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군주론은 어떤 번외의 이득이 생길 거라는 그런 욕심 없이 어깨에 힘을 좀 뺀 다음에 느긋하게 휴가철에 그렇게 느긋하게 읽어도 오히려 그럴 때 충분히 흥미진진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읽어야 정말 나중에 혹은 그런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을 경영하는 자리에 올랐을 때 그렇게 편하게 쌓아두었던 인문학적 지식으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끄집어내져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자리 잡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선 군주론의 원제의 원래 제목에 등장하는 프린스부터 잠깐 짚어보고 갈게요. 군주론의 원 제목이 더 프린스 거든요. 그러니 이 제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죠. 자, 프린스는 원래 왕의 아들이 아니라 지배자, 룰러를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프린스 하면 왕자로 그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배자를 뜻하는 말이래요. 그 어원은 라틴어 프린캡스고요. 으뜸을 뜻하는 라틴어 프리무스와 능력을 의미하는 카페레,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으뜸 가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제1의 인물이라는 의미인 거죠. 이 프린캡스라는 단어는 로마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시민들의 자동 알레르기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렉스,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를 피하기 위해 고안해낸 꼼수였던 거죠. 그 당시에 왕이라는 호칭에 굉장히 이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호를 좀
바꾸어서 새로 고안해낸 칭호가 프린캡스였던 거고요. 마키아벨리가 프린스로 지칭하려 했던 것은 좁게는 당시 이탈리아 반도에 퍼져 있던 강소 도시국가들의 지배자서부터 나아가서는 황제, 왕, 교황, 공작 등 당시 구체적인 그 타이틀에 관계없이 하나의 주권 국가를 독재적으로 다스리는 그 위정자들을 지칭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리더십과 관련된 그런 책으로서 많이 활용되고 그 기반의 출처로 인용되고 있는 것이 이 군주론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마키아벨리식 첩에서 자기계발서를 봤던 그 이유들은 제가 이렇게 하면 리더가 혹은 세력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것을 봤던 것은 아니었고요. 실은 그 리더, 회사의 리더, CEO의 심리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 책을 읽고 나도 성공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투철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서 다만 그런 사람들의 심리와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심리와 방법론으로 대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싶었던 마음이 크지 않았었나 싶어요. 제가 좀 특이한가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17분째가 넘어가고 있어요. 자, 본론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의 이상적인 행동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좀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맹수처럼 행동하는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군주는 여우와 사자를 모방해야 한다. 사자는 덫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덫을 알아채기 위해서는 여우가, 그리고 늑대들을 겁주기 위해서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 오직 사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라는 문단이었어요. 즉, 군주가 그냥 용맹하기만 한 것은 결격사유라는 거죠. 그래서는 군주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식 관점에서 보면 리처드 1세의 별명인 사자심왕도 꼭 칭찬만은 아니었던 셈이죠. 마키아벨리가 사자와 여우의 자질을 겸비한 영웅적 군주상으로 높게 평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체사레 보르자예요. 마키아벨리는 실제로 1502년 피렌체 공국의 외교 사절로 보르자의 궁정에 수개월간 머물렀던 적이 있고요. 그때 이 젊은 군주의 행태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체사레 보르자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르자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군주론 가운데서도 하이라이트에 속하죠. 체사레 보르자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사생아로 태어난 인물이고요. 이탈리아 북부 로마냐의 지배자인 동시에 교황령의 방위를 책임진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군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할까요? 마키아벨리는 불과 31살의 나이에 전장에서 전사한 이
젊은 군사 지휘관 체사레 보르자의 짧은 생애를 상당히 아쉬운 어조로 종종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부친 알렉산데르 6세, 또 전쟁광으로 유명했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행적 또한 즐겨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부분 들으시면서 좀 난감스러우실 거예요. 아들을 둔 교황, 전쟁광인 교황이라니 세상에나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나 요한 바오로 2세 같은 우리 시대 평화와 박애의 사도인 그 교황님의 이미지에만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전쟁광인 교황, 그리고 사생아인 아들을 둔 교황, 이런 교황들은 약간 뜻밖이죠. 그렇지만 르네상스 시대의 얘기라 하면 좀 다릅니다. 그 시대의 교황들은 이랬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 한 손에는 성경,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든 교황의 모습이 그리 이상하지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심지어 교황이 여자를 탐하고 자식을 두는 것도 드물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때도 다만 공식적으로는 교황의 자식들은 모두 교황의 조카로 발표되기는 했었지만 말입니다. 교황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그리스도교를 대표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사실상의 세속 군주 역할을 했었어요. 교황이 이렇게 1인 2역을 담당하게 된 계기는 프랑크의 군주이자 샤를 마뉴의 부친인 피핀이 교황청에 이탈리아 중부의 라벤나라는 기름진 영지를 바친 그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중세 이래로 교황은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를 지배하는 보르자, 메디치 등 극소수의 명문가에서 계속 배출이 되었었고요. 이렇게 선출된 교황은 다시 자기를 뽑아준 자기를 배출했던 본인의 가문 출신과 그 동맹 세력에서 추기경들을 대거 임명하겠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선출에도 영향을 끼쳤고요. 이렇게 사실은 집안들끼리 다 해먹는 교황, 추기경, 지배자 이런 것들을 그 일부 보르자, 메디치 그 가문 등에서 다 해먹는 그런 악순환이 오랫동안 연출되었어요. 체사레 보르자 역시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그러니까 교황 알렉산드르 6세의 후광을 입고 젊은 나이에 추기경에 오른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영토를 넓히려는,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려는 것은 군주의 자연스러운 행태였었고요. 그 군주의 역할을 하고 있던 교황 역시 예외가 아니었었죠. 율리우스 2세의 경우 재위 기간 내내 교황령의 그 판도, 그 영역을 넓히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세속군주들뿐 아니라 교황까지 나서서 치고받던 시대적 분위기 때문인지 마키아벨리가 제시하는 성공적인 군주상은 무슨 아주 인자한 그런 성군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기도 한데요. 백성들에게 인자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정시문 씨가 언급하거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록에 보면
르네상스 시대에 메디치 가문이 그 일반 평민들에게 베풀었던 그런 덕성들도 많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일반 민중들에게는 성군이었던 그런 군주들, 교황들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해요. 다만 그 자신의 군주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귀족이나 지배 세력, 동급의 그런 지배 세력에게는 결코 착하기만 한 덕으로서 그들을 동급의 귀족들을 리딩하려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지 모르죠. 아니었던 거겠죠. 그건 확실하죠. 그 지배계급의 세계에는 이 군주가 혹은 메디치 가문이 일반 백성들에게 펼쳤던 그런 나눔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같은 그런 면은 찾을 수 없고 굉장히 약육강식과 그런 철저한 정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대상에게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실제 모습도 굉장히 달랐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 군주론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정적은 이런 방식으로 다뤄야 합니다 라고 충고하는, 안내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인간은 잘 대접하든가 아니면 파멸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벼운 손상을 받으면 복수하려 하겠지만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그러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려거든 복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요. 문장이 조금 잔잔하지만 실은 무서운 내용입니다. 정말 이런 내용의 책을 자기계발서로 추천해도 되는 걸까 싶은 내용이죠. 밟으려면 아주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밟아버려라. 그래야 한다라는 이 마키아벨리의 권고예요. 이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역사적 사례를 좀 볼까요? 우선은 소련의 스탈린이 있고요. 북한의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스탈린은 그의 잔혹함을 과소평가한 레닌의 후원에 힘입어서 당권을 잡은 이후에 한때 혁명동지였던 트로츠키, 부하린 카메네프 등 쟁쟁한 볼셰비키 멤버들의 씨를 아예 말려버렸죠. 그런 덕분에 소련을 통합할 수 있었죠. 그렇긴 하지만 아주 어마무시한 그런 숙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어땠냐? 역시 한국 전쟁 직후 남로당, 연안파, 소련파 등 여러 그 공산주의권에도 그 여러 경쟁 세력이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권력을 안정시킨 그런 인물이죠. 마키아벨리가 다시 살아온다면 분명 이들에게 아주 높은 점수를 줬을 겁니다. 군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 하고는 별개로 이 군주론에 정의한 그 군주로서의 모습, 군주로서의 처세만을 놓고 본다면 이들이 단연 으뜸이라는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가공의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영화의 걸작 친구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준석입니다. 영화 친구의 주인공 준석도 비슷한 생각의 결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 속 한 장면 상기해 볼까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물 조폭으로 대성할 자질을 보이던 준석은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모범생 친구인 상택을 해코지하려던 불량 학생들을 손봐줘요. 그런 뒤에 상택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제가 이 대사 제대로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도 아새끼들 팰 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져야 된대.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빙신을 만들어비라. 그래야 뒤탈이 없다. 이건 읽고 보니까 무슨 북한 말투를 따라한 것도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가하려거든 복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마키아벨리의 대사와 차라리 빙신을 만들어비라 라는 준석의 대사, 16세기 이탈리아의 정치학자와 20세기 말 대한민국 부산의 조폭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의 시나리오 작가가 군주론을 읽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준석이라는 캐릭터가 이런 힘의 원리를 아는 것은 무슨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원래 준석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권력에 대한 동물적인 감각 덕분이죠. 이는 스탈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 가운데서도 가장 가방끈이 짧았던 인물이 바로 스탈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적 수준으로 말하자면 자신을 모델로 만든 그 주체 사상에 관한 저작을 읽는 것도 힘겨워했다는 그 만주의 마적단 출신의 김일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준석, 스탈린, 김일성 등이 독서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이 마키아벨리식 원칙은 권선징악이나 사필귀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것과 거리가 먼 권력의 냉혹한 메커니즘, 바로 그것이죠. 피해 정치, 그렇게 표현할까요? 다시 말하지만 이 책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정말 청소년들에게 혹은 직장인들에게 이런 책을 자기계발서랍시고 권해도 되는 걸까 싶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그 마키아벨리의 식견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좀 읽어 드릴게요. 아주 인간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마키아벨리의 식견에 섬뜩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읽어드려요. 한 가지 쟁점이 발생한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보다 사랑받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그 반대가 나을까? 대답은 군주라면 양쪽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추기는 어렵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결핍해야 한다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인간이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보다는 사랑받는 인물에게 해를 끼치기를 덜 주저하는 법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몹시 사악한 탓에 사랑은 사리사욕을 도모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깨지고 마는 그런 의무감의 고리로 지탱되지만 두려움은 어김없이 닥쳐올 징벌에 대한 공포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마키아벨리는 성악설을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성악설보다 약하디 약한 인간의 본성을 잘 꿰뚫고 있는 것 같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 책을 쓸 당시, 이 군주로 오는 시피라 당시에 마키아벨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아픔을 맛본 상태에 있었고요. 그리고 마키아벨리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 또한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랑과는 잘 모르겠지만 신뢰와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그 이탈리아의 봉건 영주들이라고 할까요? 그 성주들, 그들 간에 그 싸움도, 전투도 굉장히 빈번했고, 그 속에서 일반 백성들이 살아내는 것도 굉장히 척박한 환경이었고, 그래서 그런 전쟁과 배반 이런 것들을 어려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런 거를 많이 주변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 또 보잘것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나서 정치에 진출을 해서 2인자까지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다시 반유배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그런 인생의 굴곡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면,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부분처럼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그 사랑보다는 공포에 의해 유지되는 두려움이 더 권력의 유지에 있어 큰 무기가 된다라고 믿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위에는 왠지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겪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앞세웠던 사람들이 그 군주들 근처에 더 많이 포진하고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에게 이런 가이드북, 이런 조언집을 준 것은, 그 내용은 사실 적절한 내용이지 않았을까 해요. 만약에 군주가 자기 아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과서로서 이 군주론 매우 유용하지 않았을까요? 자,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지녀야 할 이상적인 자질을 비르투라고 부릅니다. 탁월함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르투스에서 유래한 비르투는 영어로 virtue, 한자로는 덕성으로 흔히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덕성이라는 그런 우리말 번역과는, 한자 번역과는 그 마키아벨리가 실제 사용했던 맥락은 매우 다르죠. 마키아벨리에게 비르투란 다양한 정치 상황을 깔끔하게 조정하는 재능, 임기응변의 순발력, 새로운 정치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 등을 복합적으로 의미했습니다. 즉, 군주로서 정적을 밟아야 할 때는 철저히 밟아주고, 부하에게 상을 내려야 할 때는 확실하게 주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두려움의 대상으로 이미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다채로운 군주의 자질이었던 겁니다.
자, 영어에서 이 마키아벨리의 이름을 형용사로 바꾼 한 명의 이름이 그대로 형용사로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마키아벨리안이라는 영어의 형용사가 있어요. 바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음모에 능한, 이런 등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마키아벨리가 남긴 명언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 있어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는 문장이죠. And justifies the means, 이런 문장입니다. 마키아벨리를 옹호하는 식자들은 흔히 이 마키아벨리안이라는 표현이 마키아벨리 철학의 지나친 단순화이며 그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은 없다고 마키아벨리를 변호해요. 하지만 마키아벨리 이 군주론을 직접 읽다 보면 그가 어떤 형태로건 귀결주의를 옹호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굳이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언급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측면이 더 크죠. 사실은 전체의 내용이 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사상을 기반에 깔고 있습니다.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의 고대 라틴어 레나스키를 어원으로 하는 르네상스의 주무대는 14세기에서 16세기의 이탈리아였죠. 그 무렵 이탈리아 반도는 마치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듯 수많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던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제가 앞서 중세의 봉건 국가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실 본격적인 중세의 봉건 국가라고 하면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의 200~300년 그 정도가 본격적인 그 중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혼란스러웠던 중세, 그런 이후에 다시 신성 로마 제국과 같이 조금 그런 이제 통합된 국가들이 그런 국가 단위 각축전이 벌어지던 그런 시기를 또 지나서 르네상스 이 무렵의 시기는, 그 시기에 이탈리아 반도는 이런 춘추전국 시대, 고대 이탈리아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때와 같은 그런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무한 경쟁이 벌어지던 극도의 혼란기였다고 해요. 베네치아와 피렌체 등 당시 대표적인 도시국가들은 상공업, 무역업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이탈리아뿐 아니라 전 유럽에 영향을 끼치는 도시국가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강소국이었죠. 이 도시국가의 지배자, 즉 군주들은 마키아벨리가 군주라 칭한 그들은 한결같이 상당 수준의 교양을 지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대에 자신을 기억할 기념비적인 그런 건축물이나 걸작 예술품을 남겨야겠다는 개인적 야심도 매우 컸습니다. 그 덕분에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르네상스로 기억되는 그 문화 부흥기, 찬란한 문화 부흥기가 있을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들의 교양과 축적된 부야말로 이 시기에 단테, 보카치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기라성 같은 문화 예술의 거인들을 탄생시킨 토양이 되었던 거죠. 르네상스라는 시대가 낳은 최고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라고 할 마키아벨리는 알고 보면 무슨 책상 물림 서생으로 생각될 수 도 있겠습니다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마키아벨리는 피렌체가 메디치 가문의 오랜 지배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진정한 의미의 공화국이 된 시기에 정계에 진출하여서 권력 서열 2위까지 오르는 등 현실 정치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었던 인물이죠. 하지만 1512년 문제의 전쟁광이었던 교황 율리우스 2세의 후원을 등에 업고 다시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마키아벨리 역시 반역죄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군주로는 이 급변기에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마키아벨리가 1516년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로렌조 데 메디치에게 헌정한 책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이런 정치적 역량과 지략, 전략 등을 어필하기 위해서 쓴 이력서 내지는 어떤 프로모션 선물 같은 거? 그런 거였던 거고요. 잠시간 공화국이었던 그 시기에 권력 2인자의 서열 2위에까지 올랐던 그 마키아벨리가 권력을 다시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화국을 다시 찬탈한 메디치 가문의 그 지배자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자리를 자신을 복직시켜 줄 것을 나를 좀 등용시켜 주세요 라는 구애라고 할까요? 구직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자신이 정권을 잡고 있던 그 공화국을 멸망시킨 그 가문에게 다시 나를 써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참 그러고 싶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왕조가 바뀌었는데 바뀐 왕조에서도 내 지위를 달라 유지하고 싶은, 되찾고 싶은 전 세력가의 그 덕을 봤던 그 사람이 이 신왕조에 구걸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보여지는 그 구애와 구직의 산물로 보여지는 책입니다. 나쁘게만은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마키아벨리는 우리처럼 평민이었거든요. 군주 혹은 귀족 그런 후광이 전혀 없는 일반 아주 평범한 아빠 엄마가 매우 가난한 그런 흙수저였었고 그런 상황에서 금수저가 되었다가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케이스였는데 나를 금수저로 올려놓은 것이 어떤 후광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의한 것이었으니 어떤 특정 세력이 무너진다고 해서 나의 능력이 같이 사장되고 매장되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 나의 능력을 보아주십사 하는 호소문은 아니었을까 합니다. 정신문 씨의 생각은 저와는 좀 달라요. 군지론의 첫 페이지에서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이 군주론을 바치는 대상인 로렌초를 대로렌초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히 아부성 발언이다 라고 정시몬 씨는 지적합니다. 대로렌초는 원래 이 로렌초 대 메디치 가문의 2세인 조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권력을 다시 찬탈한 공화국으로부터 다시 권력을 되찾아온 그 로렌초가 아니라 그의 2세 조부인 로렌초 대 메디치의 별명이고요. 그 별명을 다시 지금 세력을 되찾은 이 당대의 세력가인 로렌초에게 호칭함으로써 굉장히 아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조 로렌초 1세는 르네상스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군주 가운데 군주, 덕성 가득한 군주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한 그 군주로 손꼽히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처절한 마키아벨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가 군주로 받들고자 했던 로렌초는 오히려 군주론을 읽고 마키아벨리를 더욱 멀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정시몬 씨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알고 보면 당연한 얘기라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군주론에는 정말 군주가 읽으면 얼굴이 화끈거릴 만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 시절에 이 군주론을 읽어본 마키아벨리에게 자네 훌륭한 책을 썼군, 많이 배웠네 라고 말했을 군주가 이탈리아 반도, 아니 전체 유럽을 걸쳐 한 명이라도 그럴 만한 군주가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정시몬 씨에게는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뭐 그럴 법도 해요. 여러 면에서 마키아벨리는 당시 군주들끼리만 알고 있던 그런 영업 비밀을 겁도 없이 책이라는 형태로 공개한 천기 누설의 장본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나마 책 표지에서 대 로렌초 운운하면서 아부라도 했으니 망정이지, 까딱했더라면 마키아벨리는 괘씸죄에 걸려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이 시몬 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신의 저서가 현실의 군주에게 일종의 내부 고발서 내지는 풍자서 비슷하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마키아벨리는 왜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군주론 곳곳에서 인간 심리를 꿰뚫는 그런 놀라운 통찰력을 보인 그였기에 더욱 의문스럽다고 정시몬 씨는 지적합니다만, 제가 좀 변론을 하자면, 변론이라기보다 그 의문을 좀 해소시켜 드린다면, 놀라운 통찰력이 있었던 건 맞죠. 인간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자기의 심리를 꿰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이인자로서의 권력을 다시 찾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한가득했던 이 마키아벨리의 눈에 자신의 그 마음, 되찾고 싶은 그 마음, 그 간절함, 그것이 빤히 보일 수 있다는, 자기를 돌아보는 수 있는 마음의 여유는 없었던 거죠.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나 그 군주를 위하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이걸 보임으로써, 이런 어필을 함으로써 그 군주 옆에서 이인자의 권좌를 다시 차지하고 싶은 그의 마음이 너무 많이 읽혔을 것이고 드러났을 것이고,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이인자를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군주. 보통 배포가 아니라면, 배포나 보통 자신감이 아니라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삼국지의 조조 정도면은 이 인물을 나의 야심을 펼치는데 곁에 두고 그리고 조조나 유비 정도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친구를 많이 활용한 다음에 토사구팽하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좀 버거운 인물이었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사마천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자신의 그런 마음이 그대로 보여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성찰해낼 수 있는 내공이 있었을 것 같으나, 마키아벨리에게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나 철학적 깊이는 좀 없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너무 본인이 그런 처한 상황에 울분에 처한 상태에서 억울하고 억울함과 울분, 그리고 되찾고 싶은 마음, 이런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본 어떤 군주라도 좀 이런 상태라는 것을, 좀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그런 마키아벨리라는 걸 눈치챌 수 있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덧붙여 봤어요. 미셸이요. 자, 이래서 오늘 군주론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어제 세계사 편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다가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가보는 바람에 끝 인사도 제대로 못 올리고, 사실은 더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안타깝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종료된 음성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지났지만 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래서 오늘 군주로는 좀 길었지만 끝까지 다 전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명절 추석 연휴의 시작입니다. 모쪼록 좀 갑갑하시더라도 어떻게 더 배로 즐겁게 내실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아주 그렇게 푹 쉬어가는 그런 좋은 연휴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셸이었습니다. 또 좋은 책으로 재미있는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